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오늘은 쉐리니가 목에 뭘 걸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스닥 매도 포지션 또 일부를 손절했습니다. 미국은 개장 초만 해도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 매수, 나스닥 매도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중간에 생뚱맞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 구독 서비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결국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는 지수를 뺄 생각이 없다. 이런 게 드러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에 비해 우리 시장은 눌림이 나왔는데요. 선물 미결만 빠졌을 뿐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 것은 또 아니었죠.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특히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지수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 삼성전자만 매도가 1000억 넘게 나오면서 지수는 346선으로 내려와 버렸는데요. 그래도 아시아 시장에서 니케이가 급등한 등 시장 전부가 리스크오프는 아니었죠. 처음 30분 눌림 이후로 시장은 다시 반등하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계속되었죠. 그래서 약 3,500억이 선물 매도를 한 외국인들은 10시 30분부터는 매도를 더 늘려서 점심때까지 9천억 원이 선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은 하루 종일 감소를 해서 2,400개가량 감소를 했어요. 즉 신규 매도가 나와서 지수를 누른 게 아니라 매수분이 중간 이익 실현으로 선물이 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미결이 증가한 구간을 보면 7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에 들어온 미결이 약 12,000개 정도 되죠. 이 미결이 모두 빠져나가서 지금 28만 4천 개까지 다시 줄었어요. 그런데 선물 가격은 그때보다 3포인트 넘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 고작 3포인트 먹으려고 만기약 넘게 질렀는가? 그렇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현물 매수로 고가를 돌파시킬지 아니면 파생으로 고가를 돌파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현물은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 누적적으로 포지션을 쌓아야 되죠. 근데 선물은 오늘 1조 매수해도 다음날 1조 팔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굳이 누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해보면 5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물 포지션을 쌓은 다음에 6월 달에 선물로 올렸죠. 그리고 7월에는 초반에는 다시 선물보다는 현물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은 아직까지는 의미 있게 추세적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저 아래에서 산 현물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외국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500억 정도 파는 것은 약간의 에러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 1800억 매도라든지 뭐 금양 500억 매도 이런 걸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500억 매도는 뭐 노이즈 정도로 봐줘도 되겠죠. 근데 여하튼 외국인이 7월 들어서 선물은 다시 중립으로 들어왔다고 봐요. 하지만 현물은 약간 매수 상태죠. 글로벌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현물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또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물을 350을 넘기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선물 350을 현물 매수로 넘긴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 뭐 2700포인트를 향해 간다고 봐야겠죠. 근데 선물 매수로 넘긴다? 그러면 이번 주의 미국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선물 시장 좀 더 보면 오전장에 선물 매도가 나올 때 선물 베이시스가 약간 눌리긴 했어도 오후장에서는 더 이상 눌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야간 선물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하지만 양옵션 프리미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누가 트리거를 제공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도 위쪽으로 얼마든지 업사이드를 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하나 보였는데요. 지난 14일에 슈퍼개미가 콜옵션 345를 대량으로 매수한 일이 있었죠. 오늘 그중 상당량이 오전에 손절된 것으로 봅니다. 매수한 평균 단가에서 큰 손실을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손절이 나왔다고 봐요. 방향성이 다시 위로 잡힌다면 개인이 또 추격해서 콜옵션을 매수할지 이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 콜옵션 눌림만 있었을 뿐 이 풋옵션은 거의 살아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하루 종일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4일이 시황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14일에 슈퍼게임이 콜옵션 매수, 그리고 지수가 신고가 영역에 가면서 지수 상승에 대한 해지 수요가 생겨서 양 옵션 변동성이 그때는 올랐죠. 그런데 18일에는 콜옵션 매수분이 손절이 나오고 또 지수가 고가에서 제법 내려오면서 굳이 옵션을 또 추가로 해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옵션 변동성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시장은 특이사항은 없었는데요. 에코브라더스가 또 날아갔죠. 이따 미국 시장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야말로 야성이 지배하는 시장 같아요. 에코프로를 뭐 코스닥 150 인덱스로 담든 뭐 알주식을 사서 담고 있든 뭐 그래야만 코스닥 벤치마크를 따라갈 것 같은데 저는 제정신으로 사면 안 되는 주식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끝장을 내놓고 나서 몇 년에 걸쳐 녹이는 게 과연 아름다운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그렇네요. 여하튼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에는 약간 눌렸습니다. 변동성은 하루 종일 눌렸지만 지수를 적극적으로 매수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증시가 눌리는 등 시장의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다 보니까 미국 세션 개장 때까지는 눌렸지만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은행주가 또 날아가면서 유럽 증시는 빠르게 상승 흐름을 타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영국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얘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올라서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HSBC 같은 은행주 살아나고 또 BP 같은 기름 주식이 반등을 한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아요. 아쉽게도 브렌트 기름이 79.98달러에서 상승을 멈췄지만 그래도 기름이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기름 주식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아주 중요한 기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난주에 유럽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콜옵션이 대폭발했다가 이틀 쉬면서 유로스탁스 기준 행사가 4,400을 중심으로 양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다이어트된 상황인데 지난번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 기억하시죠? 그때도 옵션 만기주에 콜옵션을 대폭발시켰어요. 근데 지금 또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콜옵션 매수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수요일에 유럽 증시가 눌리게 된다. 그러면 이번 옵션 만기주는 끝까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수요일에 유럽 증시가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유럽 증시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멘텀은 말라비틀어진 콜옵션이 환매에서 유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유럽이 부족하다 해도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 달리고 있는데 계속 소외될 수는 없죠. S&P나 나스닥이나 계속 고가 갱신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도 충분히 숏커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채권 시장에서는 독일 장기 국채가 강하게 튀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탈리아 국채도 튀면서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가 다시 좁아졌는데 요거거든요. 이거죠. 그래서 다시 좁아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온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일에 유로존과 영국 CPI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채권 시장에 저는 롱베팅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수요일날 이게 트리거가 된다면 유럽 증시나 유로존 채권은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봐요. 그 미국 증시가 오른 것이 지금 CPI 발표 이후 숏커버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데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숏커버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차트 하나 열어서 보죠. 지금 계속 4,400포인트에서 막혀 있는데 만약에 수요일날 CPI가 조금만 더 꺾여서 나왔다. 그러면 4,400은 아주 쉽게 돌파하죠. 근데 이게 돌파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번 행사가에서 이번 옵션 만기 때 여기가 계속 눌려 있었어요. 콜옵션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한다 그러면 콜옵션이 아주 대폭발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로스탁스 지수 전고점 트라이 하는 거죠. 그 한편 유럽 증시랑 미국 증시는 풋콜레이쇼가 정반대예요. 요거는 뭐냐면 유로스탁스의 그 풋콜레이쇼 인덱스입니다. 지금 2.17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유럽은 풋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계속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가 계속 4,400에서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 만기 때 돌파하느냐 아니면 만기 이후에 돌파하느냐 이거는 별개 일이지만 만약에 이번 만기 때 돌파한다 그러면 한참 위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에 대해서 롱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차월물 콜옵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유럽은 풋쪽 베팅이 너무 세요.
지금 2.17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콜 쪽에서 엄청난 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 변동성이 장기물까지 같이 뜨겠죠. 근데 반대로 미국 증시는 풋콜 레이쇼가 1.15 수준이에요. 이거를 어떻냐면 요게 풋콜 레이쇼, 예, 인덱스 풋콜 레이쇼죠. 지금 1.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좀처럼 뭐 풋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즉 시장은 그냥 미국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은 인덱스 그 풋콜 레이쇼가 문제가 아니라 개별 주식 풋콜 레이쇼가 진짜 문제예요. 그거 보면 이제 개별 주식 콜옵션을 계속 미친 듯이 지르는 게 이게 문제죠. 통화 시장은 오늘도 조용했는데요. 뭐 그에 비해서 상품 시장은 구리 빼고는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기름이 미국 본장 개장 후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스트레이트 상승해서 브렌트 기름을 79.98달러까지 당겼죠. 멕시코만의 그 페맥스 플랫폼에서 대량의 기름 유출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말지 결정하는 자리에서 그냥 미국 본장 개장하자마자 롱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봅니다. 특히 이제 텍사스 기름을 보면 요게 이제 CLU3와 CLG3, 그러니까 그 9월과 12월물 스프레드인데 그냥 바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본장 개장 후 바로 올라가서 다시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수요일날 이제 그 원유 재고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텍사스 기름, 브렌트 기름이 이제 80달러 넘기고 그 이 스프레드도 다시 1.1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기름 시장은 또 장기 강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기름 말고도 어제 눌림이 있었던 옥수수, 소맥이 다시 상승했죠. 점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밟혀요. 어쨌든 수요일에 영국과 유로존 CPI 발표되면서 해당 통화가 급락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자재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개장과 함께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개장과 함께 다우지수와 러셀이 아주 강력한 스트레이트 폭등을 하는 가운데 나스닥은 정반대로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종목만이 아닌 나스닥 전체에 대한 인덱스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경우에는 나스닥만큼은 꽤나 큰 하락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 숏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숏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변동성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혀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S&P와 나스닥이 함께 오르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경우야 뭐 누가 먼저가 됐든 오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S&P와 나스닥이 하나는 오르고 S&P 어제 엄청 올랐죠. 초반에. 나스닥은 초반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늘 누구나 하나 오르고 떨어지는 그런 게 벌어지게 되면 시장이 강세장일 경우에는 나스닥을 마이너스에서 다 끌어올려요. 그래서 뭐 플러스로 돌리든 아니면 최소한 보합권에서 붙들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이 상승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작했어요. 유럽 마감 때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그런 식으로 계속 약보합까지 올라왔지만 강하게 오르진 못했거든요. 어쨌든 나스닥은 오전장에는 매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유럽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갑자기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뉴스 플로우가 참 이게 어이없는 거거든요. 요게 아까 그때 캡처가 아니라 이제 한 건데, 그 0시 30분에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뭐 그 파트너 컨퍼런스에서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빙 챗이라든지 뭐 오피스 365에 코파일럿 기능 넣고 뭐 월 30달러 받겠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건데, 이 뉴스가 뜨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이 나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급등시킨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자, 기술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초반 눌림이 나올 때 아주 자연스러운 5일선 주정 주고 급등을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일봉상 보면 나스닥이 여기서 만약에 빠질 거였으면 크게 빠졌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뭐 얼마 눌리지 않았죠. 그러면서 누르는데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이때 쇼스퀴즈가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핑계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쉬니까 그 다음엔 테슬라랑 메타가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어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쇼커버링이 이어지면서 나스닥 선물은 16,000포인트를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지수 뺄 생각이 없다. 이런 게 오늘의 상승으로 또 증명이 된 셈입니다.
개별 종목들 보면 어제 과하게 눌렸다 싶은 버라이전 그리고 AT&T가 반등을 했고, 넷플릭스는 오후장에 나스닥 인덱스 상승 때 또 신고가 갱신했고요. 금융주들도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 후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찰스 슈왑은 기대보다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무려 12.52%나 상승했습니다. 이 찰스 슈왑이 실적에 대한 반응이 폭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SVB 사태의 상흔이 최소한 증시에서만큼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 외에 모건 스탠리도 6.5% 상승했는데, 금융주 말고도 캐터필러, 홈디포 이런 굴뚝들도 깔끔한 상승 이어갔어요. 그런데 굴뚝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은 거의 오르지 못했죠. 수요일에 원호재고 발표 후에 텍사스 기름이 또 상승한다. 그러면 그때는 기름 주식도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변동성은 하루 종일 제자리였습니다. 이제 변동성 기간 커브는 9.63. 이거 보면서 할까요? 네. 지금 이 원데이는 9.63, 그리고 9데이는 13.15, 그리고 28일짜리는 13.30. 그냥 28일 변동성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변동성 선물 8월물은 장중에 15.45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사실상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바닥권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죠. 특히 이번 주 미국 선물 옵션 만기에 S&P 선물이 4,600포인트 넘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FOMC 대비한 변동성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봐요. 여하튼 나스닥이나 S&P 모두 코로나 시절이 고점을 향해서 쌍봉을 만들러 가고 있는데, 8월물 변동성을 네이키드로 매수하기보다는 8월물은 매도하되 2배수로 9월물 변동성을 매수한 형태로 변동성 바닥을 잡아가는 전략,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참, 어제 댓글 중 COT 리포트를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COT 리포트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어디였나요? 얘였나요? 여기다 적어놨구나. 예. 여기 지금 COT 리포트인데, 우선 이게 기준이 언제냐를 봐야 됩니다. 이게 요거를 보면 매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화요일, 11일이죠. 11일까지 집계된 헤비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인 18일까지 집계된 트레이더의 포지션은 이번 주 22일 토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지난주 15일에 발표된 거는 이 5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집계한 일주일치 포지션입니다. 참고로 이 COT 리포트는 신고제예요. 아무나 신고하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서 CME에 그 트레이더로 등록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과거 프랍 시절에는 저도 당연히 신고를 했었는데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 백오피스가 알아서 해줘요. 여하튼 15일 기준의 데이터를 보면 이거 아까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전히 순매도가 20만 8천 개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롱이 1100계약, 1200계약, 그리고 숏도 한 3000계약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7월 3일부터 10일까지의 그 S&P를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쌍봉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신고가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발표될 COT 리포트에서는 숏이 반드시 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어제 개장과 함께 콜 350 매도분을 모두 익절했고, 또 선물 매도 했지 절반 남은 건 모두 잘라냈어요. 그리고 저는 시장이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선물 매수를 무려 40계약이나 했습니다. 선물 매수 40계약을 하면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콜 342랑 345를 20계약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해지하는 개념으로 선물 매수를 40계약 한 겁니다. 특히 콜 342는 신내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지를 해야 해서 선물 매수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합성 풋 342와 345를 매도한 셈이 되죠. 지수가 오른다 해도 큰 이익은 나지 않고, 하락한다 하더라도 342를 깨지 않는다면 손실이 나지 않아요. 저는 시장이 레벨업을 해서 350선을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걸 콜옵션 매수로 따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선물 매도 엣지는 이제 완전히 풀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 옵션 만기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다시 숏 엣지를 잡을지 고민하겠지만, 일단 이번 주는 미국이고 글로벌 증시 하락이고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 쉐린이 목에 걸려있는 것처럼 나스닥 매도 포지션 5개 남은 것 중에서 3개를 또 손절했어요. 니케이 선물 매수 포지션, 그리고 독일 국채 매수가 지금 상당히 큰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 매도는 아직 큰 돈이 되고 있지 않지만 뭐 여하튼 나스닥은 제가 방향성을 잘못 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 매도를 또 손절을 했는데 그럼 왜 두 개를 남겨놨냐? 제가 이 시장이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그러면 하락할 때 또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가서 포지션 늘리거나 뭐 이런지는 않을 거고 이미 지금 해지 포지션이 굉장히 가득해서 해지 정도가 아니라 강력을 옴프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남겨놓은 겁니다. 여하튼 이번에 숏을 본 것은 뭐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죠. 시장이 광기를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거 보면 참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시장이 오른 거죠. 참고로 이것은 미국의 개별 종목 포클레이저예요. 요거죠. 네. 지금 이걸 보면 지금 0.56인데 이게 1, 2하면 콜 거래량이 훨씬 많다는 건데 자 4월부터 보면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프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이 시장이 콜옵션 매수를 저질러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제로데이 콜옵션 닥치고 매수 뭐 이것 때문이죠. 영혼을 갈아넣고 뭐 머리에다 생수통 부어가면서 콜 매수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는데 뭐 시장이 그래도 웃습니다. 참 어제 9리를 매수했는데 이거는 아시아 세션 보고 롱을 잡은 것이라서 일주일 이상 길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뭐 나스닥 매도도 손절한 마당에 지금 포지션들 널더라고 해서 수요일까지만 시장을 보고 목요일부터는 사흘간 휴가를 갈 생각입니다. 뭐 시장을 계속 맞추는 사람은 결코 없죠. 그리고 계속 맞추지 못한다 해서 뭐 델방 꾸리네 하면서 바보 취급하는 건 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중요한 판단 실수는 저로서도 분명히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휴가를 가면서 머리를 식히고 심기전하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